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발전사, 민간 경비 역사 중에서 미국의 발전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제 민간 경비 역사에 대해서 다 자료를 정리했는데 마침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신사와 아가씨.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났더니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이 또 KBS에서 연말 특집 단독 콘서트를 해야 되나? 발표 같은 것을. 그래서 그거 본다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톱7에 나오는 모든 가수를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저는 임영웅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신사 아가씨의 OST로 나오는 음악도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죠. 저는 그 감미로운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감동을 주는 목소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조금 영상 촬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도 좀 힐링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좀 뭔가 마음이 뿌듯한 그런 일들이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적절히 살아가면서 일도 해야 되지만 적절히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하고 힐링을 받고 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 영상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만드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가끔 여러분이 하고 나면 스트레스 확 풀리는 일들을 가끔씩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가면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간경비는 크게 8가지 단계, 8단계로 시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독립 후 초기 시대, 서부 개척 시대. 여러분 서부 영화가 나오는 시대죠. 금괴가 나오고 금광이 나오고 역마차가 나오고 금괴를 노리는 갱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총잡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전쟁 시대, 링컨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죠. 그 다음 노동자 운동 시대, 1차 세계대전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 그 다음에 5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건 여러분 대충 다 알지만 요 앞에 5단계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겠죠? 요 순서를 여러분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식민지 시대라는 것은 미국은 영국의 어떤 통치를 받았죠. 원래 원주민은 인디안이 있었습니다. 인디안이 있었는데 1620년경에 영국의 퓨리탄, 소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이주를 해서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의 어떤 항구에 도착을 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영국의 국왕이 파견한 총독이 미국의 동부 지역을 간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 식민지 시대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 1620년부터 1776년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식민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길죠. 약 한 150년 이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 전역이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고 미국 동부의 13개 지역이 초기 단계의 식민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독립 후 초기 시대는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독립한 이후에 영토가 확장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는 1848년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방에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서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대, 이게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나오는 시대죠. 금광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금을 찾아서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판사판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던 시대였죠. 그래서 제가 금광이 발견된 시기를 여러분 외웁니다.
1848인데 금강을 발견하면 2판 4판으로 모여들죠. 2판 4판 1848 비슷하죠. 그렇게 금강 서부개척 시대는 1848년도부터 시작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북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죠. 1861년부터 1865년도까지 미국의 내전입니다. 남군과 북군,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이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는 격렬한 노동자 운동이 시작된 시대. 이게 남북전쟁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단계를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민지 시대입니다. 청교도가 미국에 이주한 시점이 1620년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었죠. 여러분 청교도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의 종교회 중에 일파인데 로마 가톨릭 제도나 의식을 일체 부인하고 엄격한 도덕주의, 엄격한 규율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 굉장히 청밀한 삶을 강조한 그런 어떤 칼빈주의 한 분파가 청교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 있을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살 곳을 찾아서 도망을 가는 도망간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어떠한 치안 조직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원주민들, 인디안들만 있는 그런 상태였고 어떠한 공경비 조직도 없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가 이주한 이후에는 미국의 동부 일부 식민지 지역에는 영국식 형사사법제도가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그 영국식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은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지도자 시험에서는 주로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셰리프 보안관이죠. 영국에서 있었죠. 이거 주의 경찰권과 재판관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안관 밑에 치안관이 있습니다. 부보안관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주로 컨스터블이라 불리면서 주간 근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치맨이라는 경비원인데 주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관과 치안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유급 경비원이 워치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시대의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은 셰리프, 컨스터블, 워치맨,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식민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1776년도 7월 4일에 최초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13개의 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또 서부지역에는 광활한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는 사실상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물자를 찾아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먹을 걸 찾아서 자꾸 뻗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영토 확장에 따른 상품 운송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상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상업이 발달하고 해서 동부의 여러 도시들은 공경찰이 빨리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이라든지 뭐 서부지역, 그 다음에 중부지역 이런 데는 공경찰이 거의 도입이 안 됐고 거의 무법천지다, 황무지다 이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공경찰이 없기 때문에 주로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동부지역은 주로 공경찰이 미리 정착을 했고 기타 지역은 민간경비에 주로 의존한 시기가 독립 후 초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발달이 안 된 시대죠. 그래서 동부지역에 성립된 어떤 공경찰을 대충 살펴보면 필라델피아하고 보스턴시는 1838년도에 공경찰이 만들어집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펜실베니아 수도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 18세기 미국 독립한 초기에는 사실은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 일단 독립 후 1770년대 후반에는 인구가 9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인구가 한 170만 명 정도 돼서 미국의 5번째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던 곳이죠. 보스턴. 여기는 역시 이 당시에는 인구가 9만인데 지금은 약 한 70만 정도의 도시로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세계 심장부죠. 뉴욕은 세계의 심장이죠. 미국의 현재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벌써 40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인구가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제1의 도시입니다. 뉴욕시에는 1845년도에 공경찰이 이미 만들어져서 치안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카고는 1851년도에 공경찰이 만들어졌는데 시카고는 어디쯤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체로 동부 지역인데 여기 보스턴이 있죠? 뉴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워싱턴이 있고 자, 여기 시카고 있죠? 여기 시카고 있는데 여기 약간 갈색으로 보면 이 부분이 미국의 거대한 호수 오데오입니다. 마지막 오데오의 서쪽 끝에 여기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카고에는 1851년도에 공경찰이 만들어지고 신시내티에는 1852년도, 볼티모어에는 1857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자, 신시내티는 시카고 밑에 여기 있죠? 시카고 밑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는 내 지도에 잘 안 나오는데 볼티모어는 여기 보스턴과 뉴욕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있죠? 참 여기 있죠? 뉴욕 밑에 여기 있죠? 발티모어는 아닌데 볼티모어 여기입니다. 뉴욕 밑에 볼티모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시카고, 신시내티 이런 도시들은 미국의 동부 지방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공경찰이 일찍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은 거의 무업천지였다. 공경찰이 거의 없었다. 민간경비 주로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노예 추적 사설 탐정이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노예 추적 사설 탐정은 뭐냐면 이 시기에 동부 지역은 상호업이 굉장히 발달해가 있었고 남부 지역은 소위 말해서 목화 담배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주로 목화를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돈을 주고 사가온 노예들이 주로 노동을 하면서 백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너무 힘드니까 백인들이 너무 못 살게 하고 학대를 하니까 북부 지역으로 주로 북부로 동부로 도망을 많이 갔어요. 도망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노예를 추적해서 잡는 사설 탐정, 노예 추적 전문 사설 탐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노예 송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도망노예 송환법은 뭐냐면 1793년도에 한 번 만들어지고 1850년에 두 번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 만들어졌는데 이 법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부로 지방으로 도망간 노예들을 누가 발견하면 반드시 남부에 있는 노예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법입니다. 강제로 돌려주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망간 노예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 노예가 남부지방으로 돌아간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의 백인 주인들은 노예를 추적하는 전문 탐정을 고용해서 추적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독립 후 초기 시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부지방에는 공경찰이, 기타 지역에는 민간경비가 주로 발달했고 노예 추적 사설 탐정 또는 도망노예 송환법이 만들어진 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2판, 4판이라고 했죠.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금강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죠. 이 캘리포니아 여기가 LA가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여기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게 금강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찾았어. 황금을 찾았어. 미국의 북부, 남부, 동부,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까지도 이 금강을 찾아서 많이 갔다고 해요.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금을 훔쳐가는 사람, 강도질 하는 사람, 절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금을 둘러싼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아까 공경찰이 없다고 그랬죠. 공경찰이 없다 보니까 역시 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 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공경찰 부전을 해가지고 동부 지역보다 민간 경비의 정착이 더 빨리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금을 서부는 발달하지 않는 곳이니까 금을 필요한 것은 동부 지역, 뭐 보스턴이나 워싱턴이라든가 하면 뉴욕 같은 뭐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동부로 나르기 위한 어떤 수송수단이 필요한데 초기에는 여러분 역마차, 서부 영화에 나오죠. 역마차에 주로 의지했는데 역마차로는 물건을 수송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중간에 강도도 많이 당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머리를 짜내서 대륙횡단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해서 대륙횡단 철도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륙횡단 철도가 만들어지니까 전문 운송업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금을 서부에서 동부로 날아주는 그러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담스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대륙간 횡단철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동부지방이고 이 서부지방입니다. 금강은 여기서 발견됐죠. 자, 이 서부지방에서 발견된 금을 역마차로 이 동부까지 실어나는데 너무 멀어요. 동서가 여러분 5,000km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철도를 부설하냐? 이게 철도 노선입니다. 이게 노선인데 이 노선 주위의 땅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짜로 철도를 건설하는 회사한테는 땅을 공짜로 준다. 그 대신 너희들이 철도를 만들어라. 해서 두 회사가 선정이 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는 센트럴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철도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 만듭니다. 땅은 미국 정부에서 공짜로 주고 철도를 부선한 거는 이 회사에서 돈을 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가 철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두 개의 철도가 만나서 대륙간 횡단철도가 최초로 완성된 시점이 1859년도입니다. 그래서 약 3,000km의 대륙간 횡단철도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 이후에 여기 일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나머지도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북쪽에 있는 횡단철도, 중간에 있는 혈등철도, 또 남쪽에 있는 철도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철도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회사 소속으로 철도경찰대를 만드는 것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이 철도경찰대는 뭐냐면 철도 관련, 선로 주변, 철도 역사 주변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경찰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이건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 조직인데 공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왜? 공경찰이 일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금괴추적 사설 탐정이 또 전면에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마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거나 철도를 열차로 이렇게 운반해 가는데 이 금괴를 노리는 강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서부 영화 보잖아요. 뭐 장고라든가 뭐 서부의 사나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전부 금괴를 노리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금괴를 안전하게 동부로 나르는 일이 제일 큰 관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괴를 계속 강탈당하니까 이 금괴를 훔쳐간 놈들을 추적하는
금괴 추적 사설 탐정이 등장이 되는 거죠. 앞에 시대는 노예를 추적하는 전문 탐정이 있었고, 이 서부개척 시대는 금괴를 추적하는 전문 사설 탐정이 등장이 되는 거죠. 특히 금괴 추적 사설 탐정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미국에 이 광활한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주 단위가 있는데 주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막 도망을 가게 되면, 강도들이 도망가게 되면 주 경찰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극소수가 있는데 주 경찰은 예를 들면 뭐 잡을 생각도 없거니와 주의 경계를 넘으면 추적 안 합니다. 그런데 금괴 추적 사설 탐정들은 주의 경계를 넘어서 도망을 가더라도 금괴 추적 강도범들이 계속 끝까지 잡을 때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가는 용병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주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금괴를 회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금괴 추적 사설 탐정이 좀 각광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이때 금광이 발견되고 대륙횡단 철도가 부설되면서 민간경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재미를 본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핑커턴이요. 그 다음에 페리 브링스, 에딘 홈즈 또는 홀메스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핑커턴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게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미국 민간 경비의 아버지다. 사설 탐정의 아버지다. 민간 경비 산업의 대표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리 브링스는 장갑차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운송해준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즈 또는 홀메스는 보스턴에 전자침입 경보회사를 최초로 만들어서 이걸로 또 돈을 벌었어요. 브링스나 홈즈는 하나의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핑커턴은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서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굉장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핑커턴의 업적은 이어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지도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칼라로 이게 3,000km 최초로 만들어진 대륙횡단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라 대륙횡단 철도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5,000km가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뭐 2차로 만들고 3차로 만들고 4차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철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도를 중심으로 간선철도가 다 이어져서 지금 미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있죠. 자, 핑커턴의 업적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1번까지 있죠. 10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핑커턴은 누구냐?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뭐 수염이 톱스라에 나가지고 좀 촌사람처럼 못생겼잖아요. 못생겼는데 예를 들어 사업적 수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얼굴 자막하고 보면 생각이 안 납니까?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링컨과 사설탐정 또는 민간경비회사의 대표가 같이 나란히 서 있다. 이 사람은 국군의 장군입니다. 리 장군이요. 사설탐정회사 대표가 링컨과 같이 있단 말은 링컨과 핑커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여성 탐정 케이트 원이라는 여자입니다. 핑커턴 회사에 고용된 최초의 여성 탐정이에요. 여성 탐정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되는 걸 결정적으로 막는 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성 탐정입니다. 케이트 원. 물론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탐정 교육을 받게 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핑커턴은 원래는 시카고의 최초의 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843년도에. 핑커턴은 원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시카고 쪽에 정착을 해서 있었는데, 산에 갔다가 나무를 캐러 산에 갔다가 말이죠.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일당을 발견하고 검거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대가로 시카고 최초로 디텍티브 사법경찰관 또는 형사로 임명이 됩니다.
처음부터 좀 형사의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7년 후에 퇴직합니다. 퇴직해서 2개의 미국의 철도회사와 계약을 해서 미국 최초로 철도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회사를 하나 차려요. 핑커턴 전미 탐정사무소.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핑커턴 내셔널 디텍티브 에이전시입니다. 이거를 핑커턴 국가형사국이다. 뭐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인데 이것보다는 여기서 내셔널은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는 의미의 전미, 국내, 핑커턴 국내 탐정사무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핑커턴 전미 탐정사무소는 주로 열차 강도를 체포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경호도 하고 반노조 활동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은 오늘날 프로파일링 소기법에 영향을 주었다. 무슨 말이냐면 핑커턴은 이 탐정사무소를 만들어서 뭐 열차 강도가 많이 생기니까 열차 강도의 특징들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강도들이 다 하는 범죄 수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정리해서 어떤 수법에 따라서 추적을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것이 바로 프로파일링이죠. 범죄자의 수법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기술, 이게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핑커턴. 그 다음에 1855년도는 노스웨스트 경찰 사무소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노스웨스트 폴리스 에이전시입니다. 북서부 경찰 기구 또는 북서부 경찰 사무소입니다. 폴리스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민간 기구입니다. 요 역시 미국 서부 지역의 철도 경비 운송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57년도에는 핑커턴 방호 순찰대를 또 만들어요. 핑커턴 프로텍션 패트롤이죠. 뭔가 보호하는 순찰, 보호 순찰, 핑커턴 방호 순찰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열차 강도 체포, 그 다음에 열차 호송 경비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1861년도에는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해입니다. 이때는 육군 첩보부를 한 첩보기관을 설립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을 사전에 방지해서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철도회사에서 링컨 대통령을 암살을 한다는 정보를 줘서 그 정보를 핑커턴에 주면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라. 오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핑커턴이 이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케이트 원을 시켜가지고 링컨 대통령 암살을 막아냅니다. 아까 여성 탐정했죠. 이때 만든 기관이 첩보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기관이 바로 육군 첩보부예요. 이게 뭐 제목만 들으면 꼭 국가공기관 같지만 사실은 민간기관입니다. 민간 사설 정보 수집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육군 첩보부는 이런 것도 했어요.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는 남북전쟁 말기에는 남북군이 북군의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조지폐를 적발하는 임무도 이 육군첩보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군첩보부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공식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 소위 말해서 SS, 시크릿 서비스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에는 민간이 만든 기구가 연방의 중요 정부기구로 바뀌는 게 많아요. 육군첩보부가 SS로 바뀐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럼 핑커턴은 만든 회사가 4개죠? 자, 1851년도에 핑커턴 전미탐정사무소, 55년도에 노스웨스트 경찰사무소, 57년도에 핑커턴 방호순찰대, 61년도에 육군첩보부. 요 4개는 여러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1883년경이 되면은 보석 상연합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석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2년도에는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에 개입을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핑커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핑커턴은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석탄 회사, 금속 회사, 벌목 분쟁지에 경비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비를 파견해서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핑커턴 회사의 상징은 바로 프라이빗 아이라 불립니다. 프라이빗 아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커턴 내셔널 디텍티브 에이전시죠. 핑커턴 전미 탐정 사무소라는 뜻입니다. 이제 눈이 하나 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We never sleep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잠자지 않는다. 이게 이 회사의 상징입니다.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절대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 Private Eye.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탐정 또는 탐정회사를 I 또는 Private Ey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 한 150년 정도를 지속하다가 1999년도에 스웨덴에 있는 시큐리타스라는 회사의 합병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큐리타스 자회사가 바로 이 핑커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핑커턴은 미국 인간 경비 역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핑커턴의 업적과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전쟁 시대입니다. 자, 남북전쟁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커턴의 육군 첩보부가 활약해서 링컨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내서 암살을 방지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의 배경은 여러분 노예제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육군 첩보부 활약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 시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노동자 운동은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유럽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유럽에 있으면서, 런던에 있으면서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유럽 전체에 퍼진 거예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거든. 그게 이제 미국까지 넘어온 거야. 미국에 넘어오니까 미국의 노동자들도 빼빠지기 일을 했는데 돈은 그 사장이 다 벌어가고 하니까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심심하면 파업을 하거나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데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불경기가 돼가지고 근로자들은 또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여튼 격렬한 노동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이때 80년대 노동운동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경찰하고 충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운동이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때 공경찰은 거의 사용자 편이었어요. 미국도. 그 다음에 민간경비 업체가 노사분기에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막 파업을 하거나 방화를 하면은 민간경비 업체하고 근로자, 그 회사 사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공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경비 회사 입장에서는 노사분기에 개입을 하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 노동자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될수록 민간경비 산업은 더 번창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파업하는데 민간경비 회사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경찰이 진압해야 된다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공경찰이 무기나 민간경비 회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압하러. 그러니까 핑커턴이 만든 회사 또 나중에 번즈라는 회사 사람이십니다만 핑커턴의 번즈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경비회사가 굉장히 번창하는 시대가 노동자 운동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노동자 운동이 격해질수록 민간 경비는 오히려 번창했다. 여기에 전반적인 특징인데 단 한 가지. 이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이 터지면서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방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은 민간 경비 산업의 발전을 일시 제한 사건일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노동자 운동 시대는 민간 경비 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은 1892년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고종시대죠. 고종시대입니다.
갑오 경장이 일어나기 전 그쯤 시대를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시대 말기 이래 보면 되겠죠. 자, 이 사건은 철강원 카네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철강회사의 의뢰를 받은 핑커톤 회사의 경비원 300명이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사대로 투입된 거예요. 민간경비에서 경비원이 구사대로 투입된 거죠. 구사대로 투입해가지고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노동자들하고 격렬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핑커톤 경비원 7명이 죽고 철강 노동자 파업 참가자 9명이 죽어요. 16명이 죽었죠.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죠. 이거. 이런 문제 생기니까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미국의 정부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간경비원을 고용해서 안 된다. 민간경비원을 고용해서 뭔가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의 이름이 바로 핑커톤 법이라고 불러요. 핑커톤 액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핑커톤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민간경비회사는 정부기관하고 무슨 경비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기관이 상당한 고객이었는데 그 경비계약을 못하게 되니까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위축됩니다. 그게 바로 홈스테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어떤 민간경비 상황입니다.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일어났죠. 1차 대전 이전입니다. 노동자운동 이후에 1차 대전 전. 이때는 1890년대 초반에 핑커톤법이 제정됐다고 그랬죠. 제정되면서 민간경비회사의 정부기관이 절대 민간경비회사의 어떤 업무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그걸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노사분기에 어떤 그 핑커톤이라든가 번즈 같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커톤과 번즈는 노사분기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조사 및 수사 업무로 어떤 회사의 어떤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특히 핑커톤은 제가 설명했고, 이 번즈는 윌리엄 번즈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번즈는 원래 BI의 수사관이면서 국장 출신입니다. BI는 뭐냐면 Bureau of Investigation입니다. 그대로 하면 수사국이라는 뜻이에요. 법무부 수사국입니다. 법무부 수사국을 1908년도에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관 출신이면서 나중에 국장까지 합니다. 수사국 국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관이죠. 공경찰 조직이에요. BI를 1908년도에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1935년도가 되면 FBI로 바뀌게 돼요. 미국의 연방수사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꾸기 전 단계가 BI입니다. 이거를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퇴사한 다음에 1909년도 1년 뒤죠. 1년 뒤에 윌리엄 번즈 국제탐정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도 스웨덴의 세큐리타스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번즈는 법무부 수사관 또는 국장을 하다가 탐정회사를 차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 탐정회사는 미국의 금융협회하고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틉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커톤과 번즈는 미국 탐정 민간경비 역사에서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은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인 1917년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최초로 만들어졌죠. 레닌에 의해서 최초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제도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1917년도에 만들어졌죠.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국내적으로는 정치개혁, 청렴성 이런 게 강조되면서 경찰의 부도덕성, 비리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기업들은 경찰보다는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사보타지, 테러, 어떤 산업시설 파괴 이런 쪽에 의존하게 되는데, 경찰보다는 민간경비회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핑거터법 영향으로 민간 경비가 좀 약간 위축되었지만 방향을 틀어서 뭐 조사나 수사 업무로 전환해서 민간 경비가 좀 성장하고 1차 대전 이후에는 경찰의 비리가 많이 폭증하니까 민간 경비 회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은 전쟁 전후에도 민간 경비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전후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가 2차 대전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1939년 이전 상황은 군수산업이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미소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군수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비업체 소속 공장 경비원에게 보조 군사 경찰의 자격을 부여하기에 이릅니다.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경비원에 불과한 사람한테 보조 군사 경찰 자격을 부여할 정도니까 경비원에게 거의 준경찰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공경찰로 일일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공장 경비원에게 군수산업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군수산업이 팽창이 되고 군수산업 보호 임무를 공장 경비원에게 맡길 정도로 민간 경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 이후에는 미소 냉전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소 냉전이 계속되고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과학시설,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시설, 중요시설 경비를 해야 되니까 결국엔 민간 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 경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전쟁은 민간 경비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역시 사회 불안과 민간 경비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시기입니다.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강도 절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반전 열풍도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있었죠. 거기서 많은 미군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반전 열풍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들의 폭동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범죄 증가를 인해 가지고 이 범죄 증가를 공경찰인 70만의 미군 공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민간경비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 흐름으로 변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1955년도에 미국 산업경비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민간단체죠. 미국 민간산업경비협회입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국제산업경비협회로 바뀝니다. 뭐 협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경비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용역경비협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경비협회가 있죠. 한국경비협회가 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경비협회가 또 하나 생겼죠. 최근에 생겼잖아요. 이렇게 경비협회가 자꾸 생긴다는 건 민간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산업경비협회가 국제산업경비협회로 계층이 되면서 국제산업경비협회가 CPP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PP 제도가 시험에 난 적이 있는데 CPP 제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입니다.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뭔가 전문적인 방호의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우리 말로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 공인경비사 자격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CPP 제도는 미국의 주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별로 시행을 합니다. 그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주정부의 위탁을 받은 국제산업경비협회가 시행하는 거죠. 공인경비사 자격제도를. 이게 CPP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을 보면 고졸 이하자는 9년이 지나야 되고, 전문대 졸업자나 학사학위 소유자는 7년이 지나야 되고, 석사는 3년, 박사학위자는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도 2년간은 안전 업무의 책임자 경력이 있어야 CPP 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에 있어도 실무 경험 책임자 2년, 박사학위 2년, 4년이 지난 사람만 CPP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높은 수준의 공인경비 자격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PP 제도의 시행 주체는 누구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정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위탁받아하는 거죠. 국제산업경비협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를 들면 경비지도 자격증 제도도 경찰청장이 자격증을 발급하죠. 경찰청장이 경비지도 자격증 발급 시험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줬어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시험도 산업인력공단이 시행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경비지도 자격증 발급권자는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정부 한다는 말도 맞고 국제산업경비협회가 한다는 말도 둘 다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CPP 제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는 은행보호법이 또 제정이 됩니다. 은행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에 기계경비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기계경비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가정에도 기계경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는 어떤 기계경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전자공학 분야, 그 다음에 금속공학 분야, 이런 분야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계경비가 가정에도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러셀 콜링이라는 어떤 학자는 경비원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비원 자격증 제도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 러셀 콜링.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이후에 정부기관의 민간경비 이용이 또 증가해야 되는데 80년대에는 정부가 민간경비 최대 고객이 됩니다. 핑커톤법이 18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민간경비가 위축되었지만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도저히 공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범죄 문제, 군수산업의 문제 이런 게 생기니까 결국에는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다시 변화가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공경찰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미국 경찰에 무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에는 전부 다 민간경비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민간경비회사에서 시설 경비를 하는 식으로 변모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쟁과 테러, 범죄의 증가는 민간경비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미국의 민간경비 역사를 8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히 한번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식민지 시대는 대표적 법 집행기관이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3개가 있었다. 알아두시고요. 독립부 초기 시대에는 동부 지역은 공경찰이 발달했지만 기타 지역은 민간경비에 주로 의존했고 특히 서부 지역은 황무지가 다름없어서 더욱더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광이 발견된 1848년부터는 더욱더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뜻이죠. 그 다음에 공경찰의 설립 시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보수는 1838, 금광이 발견되기 10년 전이죠. 뉴욕은 1845, 시카고는 1851, 신시내티는 1852, 그 다음에 볼티모어에는 1857인데 다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 추적사들 탐정과 노방노예 송환법이 제정된 시기도 독립후 초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1차 노방노예 송환법은 17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는 금강이 발견된 이후죠. 그래서 대륙횡단 철도가 부설되면서 민간개미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민간개미 정착이 더 빨리 이루어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담스 익스프레스 같은 전문 운송업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철도 경찰대가 창설돼서 철도 주변의 어떤 방철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금괴를 추적하는 사설 탐정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고, 이 시대의 중요 인물은 핑커톤, 그 다음에 장갑차용 전문 운송회사를 운영했던 브링스, 그 다음에 전자침입 경보회사를 설립했던 홈즈 또는 홀메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핑커톤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거, 1851년도에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 1855년도에 노스웨스트 경찰사무소, 1857년도에 핑커톤 방호 순찰대, 1861년도에 육군초보부를 설립했다. 그 다음에 1884년 이후에는 보석 관련 정보를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고, 1892년도에 홈스테드 파워플랜트 사건을 일으켜서 민간개미가 일시 위축되는 어떤 사건을 부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에서 석탄, 금속, 벌목지 등의 경비업무를 다수 수행했고, 그 다음에 그 로고는 프라이빗 아이에서 24시간 잠들지 않는다는 로고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옛날 로고, 지금은 로고가 요 눈만 있는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시큐리티에서 인수되면서 눈만 있는 로고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로고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 민간개미 역사를 새로 쓴 앨런 핑커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북전쟁 시대는 핑커톤의 육군첩보부가 활약을 하면서 링컨 암살 계획, 소위 볼티모어 암살 계획을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핑커톤이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와 불경제에 겹쳐서 격렬한 노동운동이 미국에서 전개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진 시대가 노동자 운동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역시 강력한 노동운동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경찰이라는 민간경비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까 민간경비 산업이 급속도로 번창하는 계기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번지라는 사람이 BI를 먼저 만들고 국제탐정회사를 1909년도에 만들고 또 금융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금융 관련 사업도 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차 세계대전도 역시 민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었고, 2차 세계대전은 여러가지 군수사를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이념 대립,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민간개미 산업이 역시飛躍적으로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에도 각종 범죄 증가, 그 다음에 흑인 폭동 등으로 공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역시 민간개미 수혜가 굉장히 증가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CPP 제도를 여러분 제가 잘 알아두라고 설명했고, 은행보호법이 제정되고 70년대 가정에도 기회인비가 들어가고, 러셀 콜린이 경비원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장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미국 민간개미 역사는 대충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미국 민간개미 역사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민간개미 역사를 한번